오늘 제가 강의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되게 학구적으로 좀 과연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거냐라는 걸 분석적으로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에피소드를 섞어가지고 아세안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내년도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어떤 좀 에피소드 위주로 좀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있는데, 1번은 아주 터프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 2번은 좀 재밌게 접근하는 거,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부 2번이네요. 그렇죠? 2번. 그러면 좀 편하고 즐겁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죠. 저는 베트남에 2번 근무했습니다. 베트남에 8년간 근무했고, 학위도 베트남 부동산학으로 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코트라에서 베트남 마케팅 연구소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 베트남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던 어떤 사진인데 자랑 삼아서 집어넣어놨고요.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은 아세안에 대한 접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 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현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의미 있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을 진출하기 위해서, 아세안을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업체분들의 아이템들이 정말 각각 다릅니다. 하다 보니까 한 아이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거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세안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동남아라는 단어 있죠. 동남아라는 단어를 풀었으면은 아세안 그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Southeast Asian Nation 해서 어소시에이션이 붙어가지고 동남아의 어떤 모임 10개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10개국은 반절로 나눠야 돼요. 육지 쪽에 붙어있는, 대륙 쪽에 붙어있는 5개국, 바다 쪽에 있는 5개국으로 나누시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대륙에 다 붙어있죠. 밑에 섬 쪽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브루네이, 이쪽은 대개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5개가 나눠지는데 왜 2개로 나눠지냐? 상당히 특징이 달라요. 육지에 있는, 대륙에 있는 5개국은 되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바다 쪽에 있는 국가들은 되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좀 약간은 그래도 그들 중에서는 부유한 나라들이 있어요. 싱가포르라든지 브루네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사실 6만 불입니다. 우리 외에 다 2배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브루네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그래도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중진국 정도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10개국이 모인 나라가 저 아세안입니다. 아시안 깃발 한번 보십시오. 아시안 깃발 여기 보이죠? 저 위에 아시안 깃발이 이러고 모아져 있는데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 집단입니다. 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벼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화해서 아시안의 상징 깃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시안 국가, 왜 아세안이 어떻게 창립됐느냐? 간단해요.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세안 10개국이 모여진 계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1967년입니다. 1967년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월남전이 있었어요. 월남전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러시아, 중국에서부터 공산주의가 자꾸 밑으로 내려올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되고 전부 모임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임을 가지고 막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시안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안이 5개국이었는데 그게 점점 늘어져가지고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1999년까지 전체 합쳐서 10개국이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에 방콕 아시안 헌장이 채택되고, 사실 멀지 않았어요. 2015년에 아세안이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모여가지고 외세에 대항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 아세안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죠. EU는
하나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공동시장, 공동화폐, 공동정부를 만들었죠. 근데 아세안도 그것을 모델 삼아 만들긴 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공동화폐입니다. 공동화폐, 유로화. 근데 아세안은 각각의 화폐가 따로 있고 같은 시장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각 국가마다 관세가 다릅니다. 유럽은 관세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U를 모델로 했지만 EU를 따라가는데 약간 못 미친 그런 어떤 시장이라 이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아세안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아세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수치는 항상 착시를 일으키는데 이쪽의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깨가 한 바퀴 굴러도 100%가 됩니다. 근데 호박은 반 바퀴 굴러야 50%가 되듯이 시장이 아직 거대 규모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경제 성장이 빠른 것처럼 느낄 따름이지 실질적인 절대적인 어떤 발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계 5대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아세안이 EU처럼 단일 경제권이라면 그게 맞는데 합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각각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인구가 많다, 6억 7천 정도 된다, 연령이 적다,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이 도시화가 늦다라는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1.6%가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제나 수출이나 무역의 규모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시장을 진출할 때 도시화가 많이 돼 있으면 규모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근무하던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700불 내지 3,000불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출할 때는 타켓 고객을 3,000불로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호치민 같은 경우는 밑에 경제도시죠. 남쪽의 경제수도는 약 7,000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노이는 5,800, 6,000불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켓 고객은 도시화가 된 지역의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 베트남 연구소 그쪽에 베트남 쪽에 진출할 때는 밑으로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7,000불 이상의 어떤 타켓 고객을 노리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교육 전황이 상당히 크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최근에 아마 오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10년, 향후 10년은 아세안 쪽이 가장 커지는 최고의 시장이 될 거라고 아마 그러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추측건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딴 쪽은 이미 세츄레이션, 성숙된 시장으로 본다면은 아세안은 지금은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딴 나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로 보면 50대 이상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면은 이쪽 아시안국은 그래도 30대 초반의 어떤 소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나이가 5살 정도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많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한 5살 정도 밑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보다 아세안의 평균 나이가 약 7살이 낮아요. 하다 보니까 나이가 낮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소비 성향이 크다.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약 40 몇 살인데 주력이 베이비 부모라면 베이비 부모들은 앞으로 소득 창출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반면에 젊은 30대, 아세안의 30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소득 창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규모가 소득 규모 대비 상당히 그쪽이 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비 성향이 되게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딴 거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대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저는 강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세안 그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19년 거죠. 약 지금 6억 6천만 명의 인구인데 아주 이쁩니다. 바닥에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아주 이쁜 종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세대와 우리 늙은 세대를 젊은 세대가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을 보시면은 상당히 하체가 약화됐죠. 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최근에 한국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기업들이 아세안 쪽에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인구 피라미드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앞으로 데려다 쓸 인구가 되게 많다라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최근 들어서 유럽이나 서구 각국의 기업들이 이쪽 아세안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아세안 10개국이죠. 특징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 브루네이 빼놓고는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거의 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세안 시장을 통째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나 유럽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쪽, 유럽 쪽으로, 아세안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도 인구지만 가장 큰 것은 FTA입니다. FTA는 뭡니까?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그 FTA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서로 관세를 높이지 말자, 관세를 없애자. 그러니까 그 FTA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단히 이기적인 국제관계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을 하면 그 국가들 사이에는 관세가 떨어지는 거죠. 밖에 있는 국가보다 훨씬 더 경쟁이 높다는 얘기죠. 아세안 국가 중에서 그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 그 다음 브루네이, 그 다음 말레이시아, 그 다음 베트남이에요. 이 4개국이에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싱가포르 인구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죠. 서울보다 작습니다. 브루네이는 약 60만 밖에 안 돼요. 거기는 공장을 갖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국민소득이 약 10,000불 가까이 되는 중진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국에 비해서도 그 노동력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정말 많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연구소장으로서. 아세안 강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아시안 강의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베트남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장 진출 관련된 건 뒤에 얘기를 하시면 되고 뒤에 얘기할 때 들으시면 되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게 주로 베트남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 기업이 딴 나라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벌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돈 벌어서 거기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무서워. 빨갱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공장을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내가 돈 버는 걸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 그것에 대한 답이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베트남이 99억의 무역수지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2012년에 7억 8천만 불의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100억 불 이상 무역수지 적자였다고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 12년부터 삼성전자의 당린 공장의 핸드폰 공장에서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반도체 칩 공장에서 수출을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적자가 흑자로 뒤집어진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 경제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베트남 수출의 71%를 차지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만약에 과실을 송금, 돈 벌어서 모국에다 갖다 주지 않는다면 빠지겠죠. 거기서 더 이상 생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영화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못한다 앞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세금만 내는 한 베트남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015년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어? 왜 다시 적자야? 저것은 베트남 경제의 특징입니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팍 폭락을 했어요. 베트남은 원부자재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무역수지 적자를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또 묘하게 그대로 베트남 경제의 환율하고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외환 시장이 그리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들어온 이전 소득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 적자에서 환율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은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기업 어떤 활동을 보면은 환율도 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편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경제하기가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경제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1970년, 80년대 우리가 일본화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니들 우리한테 무역수지 흑자를 엄청 보니까 우리는 적자죠. 무역수지를 개선해달라, 역주현상을 개선해달라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많이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가 약 6,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대로 한국과 베트남이에요.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가져다가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 베트남이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 그래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약 2,500억 달러죠. 효자죠. 이건 뭐였냐,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토다보기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편할까요?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편할까요?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왜 외국으로 나가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국 힘들어. 아니면 큰 시장을 거기를 통해서 가면 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을 2009년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베트남 직원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베트남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랬어요. 막 세게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팔짱을 이러고 끼고 내 앞에서 씩 웃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밑에 직원이 나무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고 반성하고 눈물이라도 흘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씩 웃으면서 팔짱을 꼈어요. 내가 화가 훌다가 더 나겠죠. 그래서 더 뭐라고 내보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팔짱 끼는 행위는 어른이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랬을 때 팔짱 끼는 것은 당신 말을 존중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였는데 나는 건방진 걸 받아들인 거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신랑 신부가 주례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진은 성당에서 성도들이, 저쪽도 사진이 있으니까 저쪽 보셔도 됩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이제 나머지 사진은 저 빨간 옷 입은 게 접니다. 베트남의 산간 지방을 여행했을 때 그 안내원이 저랑 사진을 찍을 때는 팔짱을 저로 끼고 꼭 찍더란 얘기죠. 자, 한국에 있는 한강물은 되게 맑고 깨끗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강들은 되게 탁하고 누런색이에요. 한국의 비즈니스맨과 베트남의 비즈니스맨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강물을 얘기하면 서로 딴 얘기를 하더라 얘기죠. 근데 다분히 있어요. 베트남 가면 한국 사람이 강물은 노란색이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오면 강물은 맑은색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해외 수출이나 해외 투자를 갔을 경우에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강물이 노란색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강물이 맑은색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지에 맞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점이 해외 비즈니스의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세안이죠. 아세안. 세계에서 가장 그 용광로 같은 모든 짬뽕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라고. 근데 미국은 불과 1886년 이상, 그러니까 불과 2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는 섞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아세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혼재된 문화가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아세안을 가만히 보시면은 인도 옆에 벵골만이 있고, 벵골만 옆에 바로 우리가 그쪽 신경을 안 쓰지만 바로 미얀마가 있습니다. 미얀마 있고 태국 있고, 태국 옆에 캄보디아가 있고, 캄보디아 옆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인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문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 착각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항상 아세안이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을 것 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세안이 중국의 영향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받았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이 원래 하노이 문화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인도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는 화교, 이제는 화교라고 안 하고 화인이라고 합니다. 화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왠지 아세안은 중국의 어떤 영향권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의 저변에는 힌두의 문화다. 힌두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힌두 문화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이슬람이 662년에 그 헤지라 진유로 아소카 문화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게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그러고 많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없는 지구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노이 쪽 북쪽에 있는 베트남하고 필리핀.
나머지는 대부분 이슬람 문화하고 불교 문화하고 힌두 문화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그 대항해 시대에서 네덜란드가 이쪽에 서인도, 동인도를 인도네시아를 동인도로 만들면서 이쪽에 식민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는 중국 애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한 이후로 그 일본 문화가 1945년 전에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이 지역을 거의 다 식민지화 했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 문화가 들어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한국 문화가 또 섞여가지고 또 한류 문화가 있고 이 지역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기업도 이 지역을 테스팅 마켓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개발되면 옛날에는 한국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한국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없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불교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국교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슬람 어떤 문화로 분류가 되고 필리핀은 카톨릭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섞여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섞여 있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슬람의 동티무르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종과 언어도 다르긴 하지만 동티무르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말레인이 주도했었는데 중국 애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서 분리 독립한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캐톨릭인데 민다나오 지역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최근에 로힝야, 요즘 미얀마 내전이 있는데 로힝야족 있죠. 로힝야족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미얀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1824년에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화하면서 그때 데리고 온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민족 하나가 로힝야족입니다. 그래서 로힝야족을 부려가지고 관리 뭐라 그러냐 마름으로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미얀마 사람들은 1824년 이전에 있었던 민족이냐 이후에 들어온 민족이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로힝야 사람들을 미얀마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로힝야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인데 걔네들은 로힝야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전이 일어나는 거고 캄보디아, 베트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낑족입니다. 월족인데 낑족인데 낑이라는 이름 그리고 54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서울 경자예요. 낑. 이게 자기네들은 월족은 서울 사람들이야. 나머지는 촌놈들이야. 이런 어떤 차별들이 이 안에 많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세안을 이해할 때 이런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은 이해가 쉽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지 마케팅이나 현지의 어떤 비즈니스나 현지에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상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가장 강력한 어떤 세력이 하나 있죠. 우리는 화교라고 하는데 요즘은 화교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화인이라고 쓰는데 화교는 중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화교라고 표현하고
과거 혈족이 블러드가 DNA가 중국계인 경우는 그쪽 시민권에 상관없이 화인이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인류학적으로 그런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시안 지역의 경제는 화인들이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의 화인들이, 아시안 지역의 화인들이 내려가는 계기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명나라가 망하고 총나라로 바뀔 때 거기에 명나라의 상당히 귀족들이 탈출하는데 남쪽으로 탈출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각국각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계기는 아편전쟁 때예요. 아편전쟁 때 영국한테 전쟁을 지고 나서 청나라의 많은 남부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만약에 중국을 탈출해가지고 아시안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 아편전쟁 이후에 왔던 사람들이 아직은 화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시민권이 아직 있는 사람들이 많고, 명나라 때 흘러나온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화인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웅본색 3편 보셨어요? 영웅본색 3편. 안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영웅본색 3편이 월남전이 끝나고 베트남에서 중국계 사람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화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핍박도 받고 정치적인 상황에 많이 움푹짐푹도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잘 쓰고 인문학적 지식이 있고 유교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식민지 당국에 의해서 활용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는 얘기죠. 보다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경제의 60%를 휘어잡고 있죠.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 필리핀, 특히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중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싫어가지고 분리 독립된 게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면은 아세안 지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중국 화인의 어떤 세력 같은 것을 조금 무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조였다가 일본의 강점기에 들어갔죠. 강점기 들어가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독립투사들이 통일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가 있었고, 그러다 민주화까지 갔습니다. 이 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는 얘기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식민지였다가 또 독립전쟁 했던 사람이 또 나라를 세우고, 또 마르커스가 또 독재를 했다가 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거의 거치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 모든 어떤 과정들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또 아세안 지역의 또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틀렸지만 맞았어요. 이거 그냥 북쪽이 지금 우리 휴전선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에는 섬이지 않습니까? 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모든 강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강이 만약에 몇 개국을 거쳐서 내려가면 이건 자칫하면 전략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 중에 하나가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돼가지고 약 4,800km가 내려옵니다. 그 나라에 거친 나라가 티베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위난성을 거쳐가지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흘러갑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강을 꾸롱강이라고 합니다. 꾸롱이 뭐냐면 9개의 용. 그 밑에 베트남 지류에 가면은 지류가 9개를 흘러요. 그래서 9개 그 강을 의존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라가 커서 그러지 메콩강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약 20%고, 최근에는 이쪽이 강이 말라가지고 해수가 침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침수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
강에서 댐을 11개를 막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열고 필요할 때 닫아버리니까 어떨 때는 홍수가 나고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가지고 이 아세안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골치가 아프고 협의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5개국을 컨트롤을 하려는 어떤 욕심이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거기까지고 우리와 아세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세안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인 교역 2위 지역이 아세안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 아세안이 FTA를 체결하고 나면서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수출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혹시 우리 황 실장님 커피 드시죠? 커피 중에서 이 자판기 커피 있죠? 자판기 커피의 원산지가 어딜까요? 바로 이러고 베트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판기 커피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놀라셨죠? 근데 왜 한국이냐? 원산지는 부가가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두는 베트남산 맞아요. 근데 원두를 로스팅 하잖아요. 그럼 원산지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커피라든지 자판기 커피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요. 한국산이니까. 이제 FTA하고 관련된 원산지 판정 기준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베트남 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커피를 비롯해서 농산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드시는 쭈꾸미에 아마 쭈꾸미 10마리 드시면 한 9마리는 베트남산일 거예요. 한 마리는 국내산이나 태국산이고, 여러분들 4명 중에 한 분은 신발이 베트남산일 겁니다. 그리고 티셔츠 이런 거. 완제품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원부자재를 수출한다. 이게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아시안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다. 특히 싱가포르가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데, 싱가포르는 자체 수요가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분배기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지, 우리나라 투자 대상지가 가장 큰 데가 미국, 중국,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통째로 하면은 중국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고 돼 있죠? 근데 미국은 규모가, 현대자동차나 규모가 큰 게 많지만 대부분 유통법인이 많아요. 근데 아세안 지역은 대부분 생산, 제조업 쪽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해외 건설 수주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보니까 가장 많은 숫자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근데 그분은 한국분으로 친다면 두 번째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 그 다음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작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100명 중에 6명이 다문화입니다. 화성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5명이 다문화인데 그 중에 3명이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베트남 신부만 하면 4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안, 여기가 그런데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시안 계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가는 게 좀 지겹고 조금 싸고 값싼 데로 가고 싶으면은 베트남 쪽으로 아시안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아까는 이제 베트남 얘기만 했는데 아세안 전체적인 수출을 보더라도 파란색이 저 갈색보다 훨씬 많죠. 그럼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만큼 우리가 중국한테 이익을 보고 아세안한테 이익을 보고 미국한테 이익 보는 걸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나라다.
그러니까 고객님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은 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제품 소비재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근데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이게 제품이라는 게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능이나 쓰임새도 있지만 먼저 눈에 띄어야 손으로 잡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한류를 통해서 한국 제품이 많이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됐다 보니까 이 아세안 지역의 한국 제품의 인식이 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비롯해서 아세안에서 한국산 라면이 그러고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 동향 이건 뭐 참고하시고 특히 아세안의 현지 투자법인이 상당히 많다. 이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아세안 관련해서 한국 사람이 아세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이 아세안 학생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단 하나 아세안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과 한국을 대단히 발전되고 그리고 상당히 선진화됐다, 정리가 잘 됐다, 대중교통이 좋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아세안을 쳐다봤을 때 약간은 덥다, 관광지다, 노동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더라는 얘기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서포트를 많이 하는 후진국들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어떤 나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그 표가 지금 자리에 있는 표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아까 오전에 아마 산업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대강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세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갈까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왜 빠져나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맨날 투닥투닥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서로 총 쏘고 그런 게 아니고 너 그럴 거면 니들 우리한테 보내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막 매길 거야. 너 그랬어? 나도 매길 거야 해서 서로 매긴 거예요. 관세 전쟁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아이템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니까 값이 비싸졌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던 업체들이 이거 관세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는 지역이 어디냐? 트럼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고 업체들은 도저히 미국에 돌아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대체지를 찾은 게 최고로 적합한 지역이 아세안이다.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뉴노멀은 딴 거 없어요. 참 경영학자들이 이상한 단어를 써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뉴노멀은 아닙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다른데 다른 생활이 그대로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드 노멀과 뉴 노멀이 있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뉴 노멀화 된 게 다시 옛날 올드 노멀로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재택근무 많이 했죠. 재택근무. 옛날에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도 그러셨고 직원은 내 앞에서 일을 해야 편했다고. 제가 뭘 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속이 안 편해요. 불안하고.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는 불편했는데 할만하거든. 그리고 딱딱 일만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지가 양말을 벗고 일을 하든 누워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재택근무하는 게. 그게 이제 일상화 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어라? 그러면 이 친구가 사무실 와서 차지하는 스페이스, 일반 제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네? 특히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야 집에서 일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왜? 사무실 한 평이 얼만데? 그런 것이 이제 노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안 쪽에 공유 오피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일 처음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분명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한두 번은 가셨을 거예요. 저쪽에 투자를 타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려면 젊은 자 딱 떠오르는 게 사무실 어디 있다고 하지, 공장 어디 있다고 하지,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제 컨셉이 바뀐 거예요. 가자마자 공유 오피스 가가지고 초기에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 한 다음에 사무실을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무실이 필수 조건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는 무빙 어라운드 하는 오피스로서 마음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뉴 노멀이 고차가 될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지금 아세안, 특히 아세안, 제가 지금 항상 자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올해 2월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2월에 돌아올 때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야, 그 위험한 한국에 왜 가? 베트남에 있어 그랬거든. 근데 4월 딱 되니까 베트남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잘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 아직도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 자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 길거리에서 식당 하던 사람, 그리고 가난하게 애 끌면서 볶음 팔던 애들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경제가, 기본적인 경제가 거의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이 아세안 정부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기초소득처럼 돈을 뿌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경제 형태로서, 또 하나의 어떤 경제 흐름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우리들한테 또 찬스로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있었던 얘기인데, 아세안 시장은 늘어가는 추세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진 않아요. 정부,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베트남 예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 분명히 베트남 가서 아파트 사면 돈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한 번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진국의 함정은 초기 단계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산업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다가 그 만물되기 전에 컬랩스가 되는 것을 중진국의 함정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최소한 정부의 R&D 투자가 GDP의 1% 이상은 올라가 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잘 분배가 돼가지고 건전한 중산층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못나고 있던 베트남은 다른 부분,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 세 가지 조건은 좋은데, 마지막 중산층과 R&D 투자라는 부분에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어느 시장을 접근을 할 때는 꼭,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의 인구 구조와 R&D 투자를 꼭 쳐다봐야 된다.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투자도 잘 되고 시장도 형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미중 패권 분쟁의 영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중국은 사실은 우리는 패권 전쟁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패권 전쟁의 종착지로 가면은 이 뒤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뒤에 있는 얘기가. 이게 베트남,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아세안 지역이 만약에
외국 저 어떤 신문이나 그 탑뉴스로 나올 때는 이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저게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인데 저기가 베트남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베트남에서는 저 바다를 뭐라고 부를까요? 동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 애들은 시 오브 재팬이라고 부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영유권이 부딪히고 있어요. 저기가 왜 영유권이 부딪히느냐? 저기가 돈덩어리예요. 어떻게 돈덩어리냐? 여기서 나오는 석유나 이 매장량이 중동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또 하나 다음을 보시면 한중일로 가는 석유 수송료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다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물동량의 약 40%가 저 말라카 해협을 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이 이 제열권을 잡고 배나 상선한테 통행세만 받아도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패권이더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각각 자기네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세잖아. 그래서 이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이쪽에 미군들이 방문하고 오바마가 여기 방문하고 트럼프가 선언하고 그래서 여기 항행의 자유라는 컨셉으로 해서 여기는 누구의 바다도 아니다, 공유바다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나라들한테 1대1로라는 컨셉으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보호무이 이쪽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FTA라든지 이걸 체결함으로 해서 페이버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데 그것에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아세안 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거 아시죠? 그 미국에서 그 불공정 환율 조작국을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서 작년 말에 지정을 했어요. 환율 조작국으로 하면은 미국하고 거래도 제한을 받고 미국의 어떤 투자도 못 받고 그런 어떤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 살짝 그것을 환율 조작국에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환율 조작국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흑자 규모가 자기 그 GDP의 2% 이상이고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 조작국임에도 풀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목을 잡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발목을. 언제든지 너희들한테는 환율 조작국으로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제스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각국에서도 양 나라의 눈치 보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서 실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재밌는 사진인데, 말레카 해협, 여러분들이 아세안을 가시면은 혹시 시간이 나시면 꼭 말레카를 다녀오십시오. 말레카는 어디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중심에 있는 한 도시예요. 도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해협을 말레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배가 이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말레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저걸 막아버리면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3, 4일, 여기는 4, 5일 정도 더 걸리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고 한 40년 전에 중국이 태국 정부를 조금 설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말레카 해협이고 여기에다가 파나마 운하처럼 운하를 뚫으려고 했던 거죠. 운하를 만약에 뚫는다면 여기에 운하를 뚫게 되면은 말레카 해협이 소용이 없어져요. 파나마 운하처럼. 그러면
말레카 해협이 막혀버리면 제일 타격을 보는 나라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고 발리. 근데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데가 싱가포르예요.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줄달리기인데, 이건 미국이 반대해서 태국에서 지금 스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가고 있고, 최초로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진출하기 위해서 최초로 진출했던 지역이 말레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이쪽에서 부품을 갖다가 여기서 생산해서 이쪽에다 수출한다, 그런 어떤 체인을 밸류 체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에 생산 제조 기지로서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게 중국하고 아세안이었고, 이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다툼 이후로 생산 기지로 많이 활용되고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아세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세안 어떤 강조가 되게 이루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그 호야라든지 샤프라든지 삼성전자는 투자를 더 많이 하기로 했죠.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 하이퐁 도시의 이쪽에 딱 가면 LG타운이라고 불립니다. LG타운. 그 지역의 LG도 투자를 좀 더 더하기로 하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인건, 왜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아시안으로 넘어올까? 물론 관세 전쟁의 이유도 있지만 또 화방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중국 정부 자체가 이 로우테크 기업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영업 조건을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걸 두 가지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까 말씀드렸죠. FTA 말씀드렸고, 최근에 RCEP 아시죠? RCEP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플러스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 15개국이 만들어진 메가 FTA입니다. 근데 크니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가하는 국가가 많으면은 일단 절차가 복잡하고, 두 번째는 합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체결하고 있는 무역 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WTO MFN입니다. Most Favored Nation. WTO에 가입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참가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FTA가 체결돼 있어요. 세 번째가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또 FTA가 체결됐어요. 네 번째가 한국하고 아세안이 RCEP로 체결돼 있어요.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거 쓰시면 됩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그게. 근데 RCEP가 나중에 체결된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조건이 좋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참가국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착안할 게 하나가, RCEP가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이 FTA 형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같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FTA 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EP로 해서 서로 이제는 끈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을 연결하려면 디지털.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 각국이 디지털화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시안 각국이 전자정부, 지금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게 전자정부라는 단어로 많이 이루어졌다. 저기 보시면은 필리핀 신원정보 시스템 전산화 있죠? 저기 우리 주민등록 그 표시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베트남 이파일링, 이페이먼트, 이커스텀스. 제가 2009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에 두 번째 근무를 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그동안 선적 서류를 관세청에다 직접 갖다 주다가 이 커스텀스가 만들어지면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업체들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이 커스텀스로 해서 제출했는데 세관원이 야 직접 가져와 해가지고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작업. 그런 어떤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좀 정착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사용자가 아시안에 3억 6천만 명 정도, 그리고 모바일 보급률이 141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역과 베트남의 경제 주역의 어떤 인터넷 사용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베트남이 100% 이긴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50대 중반이 주역이고 베트남은 30대 초반이 주역인데 그거 말이 안 된다. 왜? 우리나라 우리 50대들은 286, 386 그 펜티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플라피 디스크까지 했었는데, 얘네들은 그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초고속 인터넷 그걸 쓰기 시작했고, 그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 이런 전화기가 필요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추월이지 절대 단계를 밟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베트남을 접근할 때, 아시안을 접근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후진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접합해도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배달,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배달. 거기도 배달입니다.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인데 베트남의 식당입니다. 몇 시? 6시. 우리나라 식당은 6시에 문 거의 안 열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을 여는 건데, 우리나라 저것은 베트남의 일상적인 사진입니다. 6시. 왜? 여러분들 베트남 하면은 무슨 얘기를 들으세요? 되게 외식 문화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외식 문화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외식 문화가 발전했을까? 왜 거기는 냉장고가 안 팔릴까? 에어컨은 잘 팔리는데. 거기는 왜 밥솥이 안 팔릴까? 외식 문화 때문에. 근데 왜 외식 문화냐? 베트남의 음식에는 밑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해 먹어야 돼요. 해 먹다 보니까 그 시간이 쌀국수 하나 끓여도 전날 끓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날 끓여가지고 또 끓여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걸린대요.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해 먹고 애 학교 보내고 하려면 가정주부나 그 아버지가 4시에 일어나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되게 7시에 열어. 그래서 7시까지 애를 데려다 줘야 돼. 그러니까 아침 먹고 애 데려다 주고 출근하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침을 안 해 먹습니다. 식당 가서 저러고 먹는 거죠. 식당 가서 애 데리고 식당 먹여놓고 애 학교 보내놓고 출근하는 거죠. 이게 외식 문화죠. 밖에 나가서 우아하게 이 냅킨 착 먹는 게 외식 문화가 아니고 집에서 안 해 먹는다가 외식 문화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그게 바뀌기 시작했다. 코로나에서 못 나가. 해 먹어야 돼. 그래서 쿠쿠밥솥이 잘 팔린 거예요. 라면이 잘 팔리고. 그러면 라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음식을 해 먹으려면 냉장고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베트남 지난번에 그 AJ 렌터카 거기서 베트남의 냉동 창고를 짓는 프로젝트를 저하고 컨설팅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직접 베트남의 로컬 그 시장을 가보니까 시장에 고깃전에 냉동고가 없는 거야.
그날 사가지고 산만큼 팔고 손 털고 가는 거예요.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파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의 이제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거기다 또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쭉 줄고 대형 메가 그로서리 스토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베트남도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을 휩쓸고 있는 그 핀테크 기업 중에서 어디 핀테크 기업으로 봐야 되나 그 우버를 제낀 그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랩. 아마 그랩을 아시는 분은 아시안을 가보신 분이고 그랩을 모르시는 분은 아시안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입니다. 그랩이 라이드 헬링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오토바이 운행 우버를 대체했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배달 서비스 거기다 심지어는 이제 핀테크까지 지금 진출한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쪽은 대부분 핀테크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발전해 있다. 문제는 우리는 크레디트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죠. 근데 만약에 크레디트 카드가 없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이나 크레디트 카드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이런 지역은 크레디트 카드가 거의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핸드폰, 스마트폰에 의해서 바로 크레디트 카드를 통하지 않고 은행하고 직접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충전해서 하는 핀테크가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하면 거기는 현금을 바로 주는 게 관리했었어요. 베트남은. 크레디트 카드 우리는 지불해놓으면 배달해놓고 문 앞에 놓고 오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얼굴 보고 사인하고 줘야 돼.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 같은데 리턴이 별로 없는 거야. 바로 리턴 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어떤 걔네들도 원시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 핀테크 스타트업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다 정도로 해야지 기업 하나하나를 외우려면 밤새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경제가 컬랩스 됐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7년인가요? 네, 그 세계 대공황이 딱 끝나고 나서 연락에 각 국가마다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했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어떤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자재 할 경우는 이쪽 시장을 노리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이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협력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ODA 자금을 활용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과 이쪽과 서로가 더 스킴을 잡아가지고 그걸 현지 정부에다 제출해서 우리나라 외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 그게 바로 EDCF 자금이나 ODA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의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는 외국 ODA 자금을 활용하든지 ODA 자금이 여의치 않으면 PPP로 갑니다.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돈이 없을 때 인프라를 민간이 만들고 그 민간이 인프라로부터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PPP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영종도 올라갈 때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6,800원인가 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베트남 대부분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PPP로 많이 가는데 PPP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톨게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베트남에서 조금 투자가 회수 가능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대기업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ODA자 공적 원조 자금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들면 뭔지 스마트폰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뭔가 딱 가면은 딱 CCTV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쪽 아세안 쪽의 스마트 시티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그쪽에서 나온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뭘 요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얘기를 자주 하는데 베트남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받아들여도 전기 부족 사태를 많이 겪어야 될 겁니다. 전기를 늘려가는 어떤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 공장 증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라오스하고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자원이 뭐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문제가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을 연결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메인은 수력과 화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자력이나. 그러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딱 들어갈 때 그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개발되는 많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 그리드 용량을 넘쳤어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출 방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진입하라.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은 저기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은 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협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술이 있다면 현장에 있는 베트남의 에이전트, 아시안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직접 단독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타켓화라는 거. 그리고 뉴노멀 얘기 다시 나오는데 이 아세안 쪽은 한국은 지금 소비 패턴이 로하스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로하스는 라이프 사이클 오브 헬스 앤 서스테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 형태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자는 어떤 소비 행태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된 소비 행태인데 한국은 거기로 진입을 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뭐 가져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배출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ESG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ESG.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 웰빙 수준입니다. 웰빙 수준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도 포함되지만 지금 베트남의 아세안의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은 건강, 교육,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영양 보충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는 코로나가 영향받아서 간편식, 세니터리 이런 쪽에 상당히 주점이 돼 있다. 기존에 이제 화장품이 안 팔려.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품이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템들, K컬처, 요즘 또 BTS라든지 뭐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 아이템이 노출도 많이 되고 인식도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앞서가다 보니까 제품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한다는 얘기,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사실 저 지금 그쪽 진출 방안 그 부분은 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던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전략은 그쪽을 겨냥하라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을 저 가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기회로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혹시 예 말씀하십시오. 조남이 이동욱 사장님 네네. 지금 우리 이동욱 사장님께서 베트남을 말씀하셨고 베트남의 지금 인프라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인프라도 안 좋고 물류 사정이 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 전제를 깔자고요. 역사가 발전하면 어차피 발전되게 되겠죠. 근데 언제 그게 될 거냐 그 부분인데 베트남의 인프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고속도로가 뚫릴 거냐. 그리고 하노이의 그 지하철이 개통됐냐, 호치민의 지하철이 개통됐냐, 도로 사정이 언제 좋아질까 그런 내용인데 사실 좀 난망입니다. 자원 자체가 없고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에서부터 호치민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를 5단계로 끊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계속 그 입찰이 부산이 되고 있어요. 입찰이 부산이 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미가 안 당기는 것 같아요. 왜? 베트남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들이 PPP로 해서 한국이나 기업들이 PPP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에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타이거 헌팅, 그러니까 부패와 전쟁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여쭈고 있는 그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당분간 한 3, 4년 이내에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앞으로 이제는 고속도로가 되고 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나면은 10년 이내에는 좀 잘 되지 않겠냐 그러고 예측을 해볼 따름입니다. 혹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강 그런 추세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전제품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베트남은 가스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덕션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는 추세잖아요. 지금은 베트남은 혹시 어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걸로 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이 통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해상에 가스 개발된 것으로부터 지금 연결은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인덕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식당 같은데 건물 같은데 파이어 코드가 있어가지고 화재 코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을 빼가지고 고기를 굽거나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전기를 쓰게 만들어 있어요. 그게 가스가 아니고. 그럼 혹시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기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진짜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메일입니다. 제 이메일이니까 혹시 베트남, 아세안도 제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께 답변 드릴 수는 있지만 특히 혹시 베트남 관련 거라면 이쪽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함에 있어가지고 실패 없이 대박을 터뜨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